미국 상장 기업 게임스톱 관련 리스크가 커지며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3,000선도 무너졌습니다. 대형 투자업체들이 게임스톱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공매도에 나서자 개인들의 추가적인 공매도 사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바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12월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며 그간 외면받던 미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닥이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1000선을 넘어서는 등 쉴 새 없이 달려온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 게임스톱 관련 리스크가 커지며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결국 3000선도 내줬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합니다. 이번 주 코스닥은 닷컴 버블 이후 약 20년 만에 1000선을 돌파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다시 900선대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역시 3200선 재돌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오늘 3000선까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연방준비제도는 FOMC 정례회의를 마치며 기준금리 동결과 채권 매입 수준 유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비관적 진단이 이어지며 시장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게임스톱과 AMC 등 일부 기업들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에 나서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최대 300% 이상 상승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헤지펀드 등 대형 공매도 세력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마진콜에 대한 공포가 커졌습니다. 글로벌 악재의 코스피는 이번 주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이어간 가운데 개인이 8조 3,42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5.24% 급락하며 2,976.2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23% 내리며 928.7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등이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 또 향후 경영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며 향후 주주 환원에 대한 목표를 밝혔는데 주가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코로나19 백신과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등에 대해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과 기관 매도세에 대형 경기 민감주의 조정이 클 수 있지만 단기 조정 이후 상승 추세가 회복될 국면에서 반도체 및 경기 민감주는 여전히 주도주 지위가 될 수 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의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미국의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의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대형 투자업체들이 게임스톱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공매도에 나서자 개인 투자자들이 한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치며 대량 매수에 가세한 겁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400% 넘게 치솟았던 게임스톱의 주가는 전일 44% 급락하며 193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이상 과열을 우려한 온라인 주식 거래 업체들이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의 거래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로 헤지펀드 등 대형 공매도 세력은 이달 들어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 개인 거래를 막았던 미국의 증권 거래 앱 로빈훗 등이 다시 거래를 재개했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공매도는 사기다라는 발언을 내놓자 게임스톱의 주가는 다시 시간 외에서 30%가 넘게 폭등하며 개인들의 추가적 공매도 사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바로 작년 산업 생산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달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보였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0.8% 감소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입니다. 반도체와 기계장비의 제조업 생산은 0.5%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2% 감소했습니다. 숙박, 음식점, 운수창고, 예술, 스포츠, 여가 등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0.2% 감소했습니다. 카드 대란이 벌어졌던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설비 투자는 6%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감소해 연간 전산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12월 한 달은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산업 생산이 0.5% 증가했습니다. 다만 11월보다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내수 영향에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확산세가 진정되고 지금의 수출 중심 회복 흐름에 내수 정상화까지 더해졌을 때 나타날 본격적인 회복의 시간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소비도 소폭 반등했습니다. 소매 판매액이 0.2% 늘어 2달 연속 이어진 감소세를 멈췄습니다. 설비 투자는 0.9%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가 넘게 증가하는 저력을 보인 건데요. 정훈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조 126억 원으로 전년보다 84.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 역시 약 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2% 늘었고 순이익도 5조 원에 육박하며 136.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봐도 영업이익 9,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8.3%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격화 등으로 메모리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디램 10나노급 3세대와 낸드 128단 등 주력 제품을 안정적으로 양산하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당 배당금을 1,1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총 배당액은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디램 시장에 대해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로 서버형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면서 모바일 수요 역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측면은 업계의 공급량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은 모바일 기기의 고용량 제품 채용 증가, SSD 수요 강세와 함께 현재 업계 전반의 높은 재고 수준이 상반기 중 해소되면서 하반기부터 시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이런 수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동시에 전략 제품 매출 비중을 확대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본격화합니다. 파이낸셜 스토리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것으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사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인류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M16 신규 팹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미래 성장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펜트업, 집콕 수요를 등에 업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경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63조 2,620억 원, 영업이익은 31.1% 늘어난 3조 1,95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매출액은 4년 연속 60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LG전자의 호실적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며 펜트업 집콕 수요가 늘어나 가전과 TV 판매가 급증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신가전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생활가전은 매출은 22조 2,691억 원, 영업이익은 2조 3,526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며 그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던 미분양 아파트가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 대비 19.5% 줄어든 19,005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전달보다 33.1% 줄어들었고 지방은 전달 대비 17.4%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집값과 전셋값이 꾸준하게 오르자 시장에서 외면받던 미분양 아파트에도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천선도 돌파하던 코스닥이 최근에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 외국인 매도가 끊이질 않고 있고요. 낙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외국인은 도대체 언제까지 매도를 할지 그리고 시장 조정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오늘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빠진 폭도 그렇지만 일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시장 대응이 쉽지가 않잖아요. 시장 상황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연말 연초 산타랠리 이후에 강하게 상승했던 우리 증시는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한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로 좀 전환된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은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었지만 기간의 매도 물량이 맞서면서 개인 매수, 기간 매도의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외국인이 중간중간 상승을 보이면 지수 자체가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부터 매도의 주체가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급격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번 한 주간 5조 3천억 정도가 넘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대거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차익 실현 효과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이런 하락을 좀 막기 역부족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낙폭이 오히려 단기간에 좀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주간 등락 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기조 시장의 분위기는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순간에 매수로 전환하느냐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개인들이 받아낼 수 있는 물량도 사실 뭐 충분하다 실탄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언제까지 받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도 가지고 있는 매물을 다 쏟아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가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려고 보려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형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섹터들을 보면 그동안 상승이 컸던 IT 섹터들 픽두로 해서 운송장비, 철강, 기계 등 그동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IT 섹터와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먼저 상승을 이뤘던 운송장비, 철강, 기계업종 등이 지금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물량을 본다면 지금은 일단 차익 실현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고 특히 이런 차익 실현이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 발표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런 실적 시즌에서 매도 물량을 이어간다면 아마도 실적 발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 있고 지금 현재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매도 물량은
연속성이 있다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 좀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매도 시점은 실적 발표 시즌에 이어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가 아마 집중적으로 하이라이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는 아마 짧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차기 주도주에 대한 교체 전략도 상당히 농후하게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IT 섹터 종목들이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백신의 등장 이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을 대비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그동안 코로나19 시장에서 좀 강했던 IT 섹터를 비롯해서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이후 본격적으로 경기 확장주와 소비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은 순서상 매도가 좀 우선이고 매집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좀 확인하고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가격 조정,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한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뭐 LG전자도 오늘 지금 실적 잘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 밀려 내려오고 미국도 애플 실적 잘 나왔는데 밀려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지금 미국 일부 종목들이 하루에 300% 급등하는 가치 훼손 얘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쉽게 안 끝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희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께서는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확대되는 시장에서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들어갔던 종목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우리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 이런 시장의 변화의 관점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 시장이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 좀 도취되어서 지금 시장의 진행 사항을 좀 못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IT 섹터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운송 장비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물량은 일단은 주도주 교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시장이 상승 반전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조정 이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주도 종목 쪽으로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변화를 보더라도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한 시장 과열은 하나 이제 조정에 대한 빌미이지만 이런 차익 실현에 의한 주도주 교체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꼭 이해를 하셔야 이후에 조정 이후의 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꼭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일단 높이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되지만 향후 조정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를 편입하기 위한 전략을 보더라도 지금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 분할로 경기 확장 종목과 소비재 관련된 종목 섹터들 쪽으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저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조 5,68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력 사업이었던 석유 수요의 감소로 정유 사업이 부진했던 영향입니다. 다만 주력 사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업은 2배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약 1조 2천억 원을 출자해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부족한 소형 주택이 50만 세대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소형 주택 거주 가구 대비 주택 재고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38만 3,258세대를 비롯해 수도권에 50만 4,191세대가 부족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인 가구 및 고령 가구 증가와 가구 원수 감소, 주택가격의 상승, 주택 품질 향상 등으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같은 소형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건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사업 손실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현행 대비 약 30%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서울에 이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소외받고 있던 경기 북부 지역에 수요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제를 피해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설석용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양주옥정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양주옥정 더원파크빌리지. 단지가 들어서는 옥정 신도시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로 대지 면적 706만 제곱미터에 42,019가구, 계획인구 10만 7,750명 등이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GTX C노선 그리고 1호선, 7호선들의 연장 등으로 인해서 서울의 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경기 북부 지역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도 지난 20일 이편의 세상 가평 퍼스트원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주방 특화 설계를 앞세워 입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앞서 의정부시에서 분양한 의정부역 푸르조 더 센트럴 단지는 106가구 모집에 2,761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던 경기 북부 지역에 수요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 평균인 35.36대 1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경기도 아파트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양주시의 경우 경기도 미분양 물량 중 629세대를 차지하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양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42세대로 대폭 줄었고 의정부시의 경우도 92가구에서 67가구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을 겨냥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자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결국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는데 결론을 짓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제재심을 재차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르면 2월 18일, 또 늦어도 25일엔 제재심을 열 계획입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엇갈린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국내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내고 있는 업종이 피해 업종과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인데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이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할 대표 업종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은행권은 양쪽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설계된 이른바 아파텔도 신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전용 180제곱미터는 지난달 31일 역대 최고가인 3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7월 말 같은 면적이 27억 8,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 6천여만 원이 오른 겁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목동 8학원 전용 103제곱미터도 지난해 10월 처음 16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12월엔 16억 9,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아파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품입니다. 아파텔, 즉 오피스텔은 시세에 관계없이 최대 70%까지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